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최애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오늘 주어졌는데요. 오늘 혹시 주제 아시는 분? 주제가 있었어요. 아셨을까요? 너와 나의 이야기, 관계, 소통, 그리고 변화의 여정. 이게 이제 저희의 오늘 주제인데요. 제가 조금 이거를 알게 된 지는 작년부터 이 이음새를 함께 이끌어오신 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었는데, 제가 어떻게 제가 이제 최은영 작가님을 처음에 알게 됐지? 그거를 생각을 쭉 해보다가 생각이 난 게 처음에 저는 접한 책이 쇼코의 미소라는 책으로 접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대전에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책 읽기 모임을 하시는데 그때 이 책을 썼다. 근데 너무 이 책이 좋고 너가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때 받게 됐고 근데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의 이름이 뭘 것 같으세요? 최은영이었어요. 그분의 성함이 최은영이었어요. 최은영 제 친구인데 지인인데 저한테 이 책을 주셔가지고 이름이 똑같네요. 그러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고 한 5, 6년 전인가 제가 이제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유치원을 그때 다닐 때 그때 저희가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친구랑 친구의 엄마를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엄마 사실 만나면 이름을 그렇게 공유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막 페미니즘 이런 게 이제 들끓고 있을 때라 그런지 제 이름을 소개하면서 저는 산이 엄마이고 이름은 이혜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본인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저분 누구누구 엄마이고 이름은 최은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최은영 작가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그분 그 책 많이 읽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저희 그 동네에서. 그래서 책 나올 때마다 그 책 읽었어? 나왔는데 알아?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사실 오늘 오려고 그랬는데 몸이 갑자기 폐렴이 걸렸대요. 오늘 아침에 문자 와서 어땠는지 알려달라고 꼭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최은영 작가님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소문을 막 내고 다녔더니 신한열 수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한 몇 년 전에도 이 작가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죠? 3년 전쯤인가? 그때도 이제 저한테 사회 봐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마침 그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올해 작년 말쯤에 저한테 이런 기획을 하고 있으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저도 정말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제 소장책이거든요. 아시겠죠? 전 정말 찐팬입니다. 최은영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에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관계와 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을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한 사람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내 얘기라기보다는 이 세 명의 부분이 나의 어떤 것과 닮아 있고 닿아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이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유는 책 한 권마다 질문 한두 개씩을 저희가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따가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고 남은 30분은 저희가 Q&A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나눠드린 그 종이에다가 질문을 적어서 저한테 건네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
시위 나가시랴 뭐 저희를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 그러한 삶과 그런 삶 속에서 또 이 자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 또 감사드리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또 한층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인사라도 한번 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첫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책을 보면 항상 앞쪽이나 뒤쪽에 작가의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작가의 말에 본인이 어떤 작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그걸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쪽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 길에서 나 또한 두려움 없이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쇼코의 미소에 나왔던 작가의 말 중에 하나고요. 살아있는 한 끝까지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내가 사람을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는 몇 안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내게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글을 쓸 수 있었다.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책 뒷페이지에 나오는 작가의 말 중에 나오는 말이고요. 애쓰지 않아도라는 그 책 앞쪽에 나왔던 분인데 내 목소리를 허투루 쓰지 않고 내게 주어진 빈 페이지를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작가로 살고 싶다. 기억나시나요? 작가님이 쓰신 이런 말들이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이 말이 정말 이 책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작가님이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작가다라고 소개를 하신다면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은지 첫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미용실 가거나 이러면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하시면 글 쓴다면 무슨 글 쓰냐고 하시면 되게 난감해요. 그래서 소설 쓴다고 하면 무슨 소설 쓰냐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되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얘기할까요? 저는 작가님만 이거 갖고 계시고 그러면 정말 많은 책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단편집 많이 쓰시고 밝은 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단편집으로 쓰셨는데 쓰신 작품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작품 어떤 게 있으실지?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은 아무래도 데뷔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데뷔작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언제나 가장 최근에 쓴 게 기억에 많이 남고 나머지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제가 다 까먹어요. 뭘 썼는지. 아까도 말씀해주신 그 부분도 제가 다 까먹고 있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게 됐거든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읽으면서 그때 감동은 남아있는데 무슨 내용이었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작가님 본인도 그러시다니 다행이네요. 그렇다면은 조금 이런 책을 쓰실 때 영감을 준 작가나 작품이 있으실지, 그리고 이거는 사전 질문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작가님이 글을 쓰시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저런 작가님들 책 많이 읽었고 특히 저는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되게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특이한 사회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 작가들 소설을 읽는 게 재미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한국 작가들 작품을 중심으로 많이 읽었고 대학에서도 한국 문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전 한국 작가분들 영향을 많이 받았고 글쓰기를 왜 하게 됐고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신다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작가들이 모이면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머리로 생각해서는 좀 선택하기 싫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끌려서 하게 되는 거여서 그냥 끌려서 하는데 좀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작가 이 책의 내용이 여성들의 서사들이 소재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성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어지지 않고 여성 안에서도 갈래가 많이 있죠. 그 안에서 뭐 이주 노동자 이슈, 뭐 성매매 여성 이슈, 그다음에 퀴어 여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담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사가 그렇게 좀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은 여성들을 위한 책인데 또 남성들을 위한 책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여성으로서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남성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오신 남성분들 다 읽으셨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여성이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담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직접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이랑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언제나 여자들 이야기가 가장 재밌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네, 언제나 그렇고 막 제가 20대 때 그런 게 되게 유행했어요. 막 조폭 영화 같은 거라든지 남성들의 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컨셉 자체가 좀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네. 재미없고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많지? 왜? 그리고 뭐 책 같은 걸 읽어도 좀 재미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재밌는 거 제가 쓰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를 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 재밌는 거를 쓰려고 해요. 네. 재밌는 거 하면 또 여성들의 얘기가 재밌죠. 네. 너무 진부하잖아요. 남성들 이야기. 네, 저희가 지금처럼 책 얘기로 좀 들어가 봐서 쇼코의 미소라는 작품이 이제 가장 처음으로 나오신 2016년에 나온 그 작품이거든요. 뭐 다양한 그 작품들을 담고 있긴 한데 대표적인 그 첫 번째 쇼코의 미소라는 그 작품 내에서 뭐 우정 이야기, 사랑 이야기, 상실, 소통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 특히 소유의 관점에서 쇼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섬세한 감정 표현과 또 공감 가는 서사로 독자들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고 저도 제가 처음으로 맞이한 책이 이 책이었고요. 그랬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속에는 관계들이 매우 섬세하고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라고도 좀 느꼈거든요. 먼저 작가님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관계들이 이런 창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뻥인데. 그래요? 예, 본인 겪으신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예, 뻥이죠. 뻥인데. 근데 이제 그 인물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감정은 다 제가 아는 거를 써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한지아 영주에서 떼제가 나오잖아요. 떼제 뭐 쓰지는 않았지만 수도원. 물론 전 떼제에서 일하고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런 일들이 전혀 없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영주가 느끼는 감정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떠났는데 나는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은 저는 알죠. 물론 뻥이죠.
일부지만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감정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당연히 제가 살면서 여러 관계에서 느꼈던 부분들이어서 네.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쓸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작품들이 점점 남이 쓴 것처럼 멀어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봤을 때 아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썼구나라는 걸 좀 나중에 아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되게 담담한 식의 그런 서체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문체라기보다는 나도 저 감정 어디서 느꼈는데 약간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서 그런 연결점이 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피엔딩이 아닌 게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 일상이 늘 해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냥 담담하게 그려내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마음이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 그리고 멀어짐, 그리고 이해의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졌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 하셨는지, 그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작가님에게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말주변이 진짜 없고 그래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 말을 시키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글을 쓰니까 말을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드리는데 이제 기자님들은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대답은.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뭐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주제를 염두하고 쓰냐고 하셨는데 저는 주제를 염두하고 글을 쓰지 않아요. 그냥 써서 저도 기자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왜 질문하는 사람의 니즈를 맞춰주지 못하고 하지 하는데 근데 진짜 주제는 생각을 안 하고 써요. 처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그리고 이 책이 나왔을 때그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이제 독자님들이 이 작가는 뭐 관계를 중요시하는 작가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렇구나. 이 작가의 뭐 주제는 이것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저도 납득은 하는데 제가 쓰면서 나는 이런 주제를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써본 적은 없고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저도 좀 계획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참 많은 부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식으로는 좀 다운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참고로 저기 MBTI가 INFP라고 하시더라고요. P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계획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계획 없이 썼는데 막 신기한 게 나오고 사람들은 다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막 분석하면 제가 제이거든요. 저는 또 그래서 막 읽으면서 막 써가면서 분석하면서 막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느낀 거랑 제가 잘 느낀 게 맞을까요? 네. 작품에서 손에서 떠나시면 그냥 독자에게 좀 맡기시는 편이실까요? 그러면? 네. 왜냐면 저도 독자가 돼요. 떠나면 그래서 네.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 말고는 해석은 다 맞죠. 네. 그다음 우리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해한 사람들. 내게 무해한 사랑. 전 참 제목들도 어떻게 선정하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사실은 단편집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걸로 알긴 있는데 본인이 하신 출판사랑 협의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목을 정하실 때. 저는 제목을 잘 짓는 작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약간 타고난 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센스. 저는 그 센스를 타고나지 못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목이 다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제목은 요 안에 수록된 작품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에서 보시고는 이 제목들이 하나같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걸로는 되지가 않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받으면서 이걸 원고를 읽으면서 혹시 중간에 뭐 쓸만한 게 없나 막 골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개 골라서 출판사에 드렸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투표를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게 낫다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무해한 사람? 네. 저는 제목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그게 어떤 의미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내게 무해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그냥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무해한 것인가? 정말 무해한 것이 좋은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무해하다는 건, 관계 속에서 무해하다는 거는 무슨 의미이실까요? 이게 사람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절대 무해할 수 없잖아요. 너무 무해할 수 없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당연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그래서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건 내게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내게 무해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이 좀 고생하는 사람이겠죠. 나한테 맞춰주느라고. 그래서 넌 나한테 되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오만하고 사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해하다라는 키워드보다는 내게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안에서 어느 누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해해요. 다 상처 주고 서로 힘든데 이 책 제목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최은영은 되게 막 무해한 사람들을 쓰려고 한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 보고 싶고 그런 거를 체험해 보고 싶은데 여기는 다 좀 상처 주고 아프고 아픔이 있고 네. 상처 주는 사람들. 여기서 너무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때문에. 물론 네. 뭐 사랑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오는 갈등과 고통이 있어서 네. 그것은 좀 아닌데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역설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이 무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게 우리가 서로 해끼치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사실 저희가 상처를 안 주면서 혹은 안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시면서 왜냐면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혹은 나의 삶을 좀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상처 줬던 사람 누구였지? 아니면 뭐 나는 어떤 아픔이 있었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뭐 어떤 성장과 변화를 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넘어가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밝은 밤, 첫 장편 소설이시잖아요. 첫 네. 장편 소설 맞으시죠? 네. 늘 단편만 쓰다가 갑자기 장편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약간 저는 항상 장편을 쓰고 싶었어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써본 적이 없으니까는 좀 장편서 어떻게 쓴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단편 소설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한국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통tab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단편 중심으로 처음에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인 작가들이. 아, 네. 저는 뭐 초고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묶였죠. 그게 묶여서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첫 책을 계약할 때 장편도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 시점에는 단편 하나, 장편 하나 이렇게 계약하는 게 그래서 계약이 돼 있어서 언젠가는 장편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번째 책 나왔을 무렵에 출판사에서 이제 슬슬 해보자.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게 시작됐죠. 연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잡지에 4번
사계절 연재를 하면서 어찌저찌 써나가고 네.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내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첫 시점이 이거 시작하신 시점이 언제세요? 이게 나온 책은 21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년 만에 쓰신 건지. 2019년 11월 중순부터 쓰기 시작해서 2020년 10월 20일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썼고 네. 그 뒤로 한 9개월 정도 책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 이게 4대 모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떠오르는 그런 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할머니가 3년 전에 저는 돌아가셨고, 그때 할머니의 삶을 제가 쭉 한번 상상을 해본 거죠. 할머니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진짜 할머니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온갖 고생 다 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할머니의 인생이 어쩌면 참 고귀하면서도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책을 읽을 때 같이 와닿으면서 그렇게 그 나의 스토리와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좀 연결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 이야기가 여기서 발견되기도 하고, 특히 여성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한국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여성들이 맡아야 했던 그런 짐들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책이 아니었는가. 첫 장편이신데 저는 너무 감명 깊게 잘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 표현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여성들 간의, 세대 간의 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근데 딱 그 주제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이런 게 없으신데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이게 마감이 너무 저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첫 마감이 1월 20일이었는데 제가 11월 20일이 될 때까지도 한 줄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이제 코너에 몰려 있었고, 근데 글은 못 쓰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썼던 거 혹시 뭐 짠줄이 남은 거 있나 해가지고 4개 쓴 메일함 막 뒤져보고 이러다가 이제 정말 옛날에 써놨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 딸이 엄마를 버리고 개성 가잖아요. 엄마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 장면을 제가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파일을 다시 열어봤는데 여기서부터 붙여가지고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 장면은 진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면서, 아프신 걸 알면서 떠났고, 떠나간 지 3일 후인가? 돌아가신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런 메시지, 그런 마감의 임박에 마감 임박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책이 나왔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도 이 책을 갖고 오신 것 같던데, 밝은 밤. 그죠? 다음 책으로 넘어갈까요? 밝은 밤. 와! 애쓰지 않아도. 저는 이 책도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애쓰지 않아도 약간 무해한 사람이랑 그런 어떤 비슷한 약간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분석을 많이 했나 봐요. 작가님은 그냥 쓰신 건데 저만 분석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약간 현타가 지금 오네요. 여기 사실 관계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작가님이 아마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사람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한다면 그 결국 나의 이야기고 나의 관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에서 좀 진정성, 이런 것들이 사실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게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잖아요. 애쓰지 않은 관계가 된다라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편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가 신경 안 쓰는 관계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지 않은 관계라는 것은 작가님 입장에서는 어떤 아, 의미이신지. 애쓰지 않아도라는 그 짧은 단편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단편은 이제 고딩 때 나를 너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친구에 대한 마음에 관한 글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요? 아니요? 아,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이었군요. 이제 그 어떤 이제 친구를 막 계속 집착하잖아요. 맞아요. 생각하고. 예, 예.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애쓰지 않아도 이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이게 되게 남의 일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항상 살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또 괜찮아지고 그게 좀 신기해서 그래 맞아 산다는 거는 그렇게 막 애를 써가지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절대 잡히지가 않고 놔버리면 또 오기도 하고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소설 쓰려고. 근데 진짜 안 됐어요. 소설 쓰기가. 그래서 좀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안 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제목은 애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진짜 애쓰지 않은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돌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애쓰지 않은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우리는 관계에서 늘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에피소드, 이렇게 짧은 그 단편에서 나오는 그 얘기는 고등학교 때 되게 단짝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친구에게 약간 배신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되게 아픈 그런 상처를 꺼냈는데 그 친구가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녀온 거를 나중에 대학교 때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상처에 관계되는 그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관계도 그냥 애쓰지 않아도 그냥 되는 관계로 잊혀져 버렸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거 맞죠?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 다시 읽었어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제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잊혀지기도 하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또 그때는 또 진심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둘이서 그 관계 안에서 그런 신경전, 대학교 에서 또 만났을 때 있었던 그런 신경전들도 그때는 진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그런 텐션이 있는 상태 안에서 애쓰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게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인연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됐어요. 이제 이게 뭐 내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 마음 하나도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날씨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거겠지. 제가 막 애를 쓴다고 해서 비가 멈추진 않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노력하는 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애쓰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네. 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분석을 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 질문, 요거. 이 책은 최근에 나온 거라서 많이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책. 늦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따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작가님께서 사인을 해주실 거니까 가져오신 분들은 이따가 사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 또 요것도 첫 번째
제목이 첫 번째 그 단편 안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 첫 번째 그 작품에서 생리 얘기 나오잖아요. 생리대를 여성과 여성이 사실 연대할 때 생리대만큼 이렇게 서로를 공감하고 하는 건 없다. 이게 참 여성이기 때문에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소재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저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제 제자와 여 교수님의 그런 우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그런 내가 여성으로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는 또 몫이라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 맞죠? 예. 몫이라는 작품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그런 작품으로서 제가 마지막에 읽은 책이라 그런지 저도 좀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서로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감추어놓은 감정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질문들을 저는 좀 하게 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겪는 고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느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질문들이 저는 좀 떠올랐거든요. 또 분석 많이 했나요, 제가? 너무 깊이 읽어주셔서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하죠. 저는 당연히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뭘 알겠어요. 저 자신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랐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타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나. 근데 너무 쉽게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되게 개입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폭력이 출발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알아, 난 이해해 이런 마음. 그게 불가능하다 사실. 이것은 미지의 영역이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모르잖아요. 사실 우주가 뭔지 우리가 얼마나 몰라요. 그거랑 똑같이 다른 사람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인간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지금 밖에서 이렇게 너무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해할 수가 없고 미지의 영역이다. 그래서 소설가로서 소설을 쓰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내가 닿아보려고 하는 거죠, 인물에게. 그리고 저는 인물 자체도 제가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한순간 다가가서 어떠한 계기로, 어떤 인연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그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 보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물들은 인형처럼 막 이렇게 움직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은 항상 가장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재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었던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저기 성매매 여성 이슈도 들어가고 기지촌 여성 이슈 얘기도 몫에서 들어갔고 그런 것들을 좀 다루시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고 어떻게 작품에 녹여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기지촌 여성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2002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시체 사진을 이용해서 그 팸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어렸을 때. 네. 왜냐하면은 그건 뭐 우리 뭐 미군이 뭐 우리 조국을 뭐 유린했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내가 근데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언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사진을 접어서 그냥 버리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언어를 갖게 되고 그게 왜 잘못되는지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윤근이라는 분을 완전 이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화가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을 되게 오래 간직한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생각해요. 맞아 그때 그런 일 있었지? 막 이러면서 막 잘 때도 막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쓰고 싶죠. 말하고 싶죠. 제 언어로. 네.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 쓴 것 같아요. 네. 화가 원동력이시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아까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원동력이 뭐냐고 했을 때 잘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화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화가 많은 편이거든요. 네. 막 이런 화가 나요. 지금 밖에 나가 네, 시위를 맞아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원동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를 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되지 않는가? 근데 작가님은 그거를 또 작품에서 녹여내 주시니까 읽는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 기스존 여성 이슈에 대한 관심을 이미 갖고 있었는 상태에서 그 작품을 대하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작품 안에서 풀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 아 이런 얘기를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 몫이라는 작품에서 세 명의 여성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세 명의 여성들을 보면서 그냥 이 사람은 나갔다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이 사람의 이면이 나인 것 같다. 이 사람이 나의 과거에 나였던 것 같다. 약간 그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이입을 하면서 좀 그 작품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단행본으로도 사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림책이랑 그림 누가 그림 그리셔가지고 네. 그거는 왜 따로 나오신 거예요? 단행본으로 왜 따로 내신 거예요? 목질한 책. 제가 당시 어리버리한 그런 그 새로운 작가였어요. 그래서 청탁도 없고 별로 어리버리하고 이런데 이제 그 미메시스라는 출판사에서 뭐 이렇게 단편으로 책 낼 건데 하실래요? 그래서 네 이랬죠. 네. 그러고 낸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출판 기간이 뭐 5년이었나 뭐 이래서 이 책을 낼 때는 이 안에 묶일 수가 있어서 몫이 이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 단행본하고 그 그림이랑 같이 있는 책을 이 책을 먼저 보고 그 책을 나중에 사서 이 책이 근데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친구한테 줬어요. 이렇게 읽어봐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이 책 누구한테 주고 싶다. 이 책 나왔으니까 친구한테 좀 선물해주고 싶다. 약간 최은영을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책을 많이 사서 주변에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알게 되면서 이렇게 싹 빠지게 된 것처럼 뭔가 이런 하나의 스토리 거기에서 나의 목소리를 찾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겪었던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책 뭐예요? 아니면 작가 누구예요? 그러면 늘 이제 최은영 작가님 책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최은영 작가님 알아요? 그러면 전 약간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최은영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약간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제가 이 책을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너무 많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조금씩 부분적으로 좀 읽어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래서였구나 좀 다시 상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지금 아까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현재 쓰고 계신 글이나 준비하고 있는 책 있으실까요? 네. 홍보하세요. 있으시면은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도 올해 에세이집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낼 것 같아요. 네, 내주세요. 네, 낼 것이고,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내고 좀 묻고 이제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2025년이죠. 네. 2025년 최은영 작가님의 새 책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제 뭐 밖에서 나오는 소리, 뭐 우리나라 시끄럽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작가님이 글 쓰시는 화를 돋구는 원동력의 어떤 한 매개체가 되기도 하실까요? 아니면 요즘에 좀 관심 있는 화두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거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니 이게 제가 되게 순진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어요. 이게 저는 제가 살면서 이런 세상을 보리라고는 단 하루도 상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찌됐든 봤잖아요. 봤고 그리고 너무 무서운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막 친구들이랑 시위 나가서 이라크 파병 반대하면서 이 정부는 이 정권은 좌파도 아니라면서 막 진보도 아니라면서 막 분노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생각나면서 참 그때 행복한 시절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정말 아주 호강에 겨웠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됐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약간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은 사람으로서 두려움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태극기 부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알겠는데 이제 10대 20대 그 남성들이 상당히 우경화되면서 그 약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혐오와 그런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저는 굉장히 그들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그냥 주류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미래를 생각하면 좀 내가 희망을 갖고 살았었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사실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전에 파시스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런 것을 정말 역사라고 생각했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어떤 엄청난 범죄였다라고 인식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일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떤 글을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이 사회를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하지만 경계하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어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이거를 나는 작가로서 혹은 나는 화가로서 나는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조금 그 연결해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되게 뭐 2030 여성들이 선두에 서고 여성들이 이게 뭐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앞장 서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갑자기 2030이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성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우리의 서사 안에서 울분이 이제 터트려졌고 그것이 광장에서 펼쳐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여성들의 그런 서사들이 지금 갑자기 그냥 튀어나온 그런 여성들 아니다. 이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30년, 40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여성들의 글들을 다양한 결에서 혹은 다양한 그 시각에서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도 소중하고 앞으로 작품 하실 때 이런 다양한 여성들의 서사가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있다라는 것들이 좀 더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글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언젠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내가 이제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뭐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글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싶어요. 글을 뭔가 어떤 제가 뭐 그 글을 써가지고 책으로 묶여 나오는 걸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해야 되는 일 같아요. 해야 되고 하고 싶고 저는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체력도 약하고 항상 좀 무기력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열정 막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오로지 글쓰기는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뭔가 해야 되고 해야지 좀 살아가는데 좀 생기도 생기고 의미도 생기고 여러모로 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글쓰기가.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천상 정말 작가시군요. 글을 쓰지 않으면 나는 존재가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걸까요?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 예. 재밌게 막 해드리고 싶다, 작가님. 뭔가 지각도 없고 누워 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네, 글 쓰기가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작품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혹시 이제 저희가 청중에게 조금 마이크를 넘겨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뭐 적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본인이 얘기하기 어리시다면은 저한테 주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손 들고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혹은 코멘트. 안녕하세요. 지난번 작가와의 대화 때 들었었는데 너무 신나서 문자 받자마자 바로 처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사연자님 말씀대로는 약간 최전방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소설을 읽히려고 다채로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저희가 수업 진행하는 특기에서 1학년 가르치는데요. 2학기 때는 소설만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로 왜 수능 지문처럼 소설의 일부를 지문을 따서 요약을 시키고 제가 이제 작은 꼬리 문제 같은 거를 내는 걸로 평가를 해요.
그 안에서 장면을 뽑아내기가 저한테 좀 많이 버거웠어서 쓰지 않아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마치 학생들의 이야기고 물론 남고생들이 투박하다지만 생각보다 많이 섬세해서 걔네들도 그 관계에서 투닥거리고 하는 걸 보면 여학생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되게 인간 같은 모습을 알고 보니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작품으로 출제를 했었고 정말 놀라웠던 게 학생들 보기 좋으라고 일부러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냈는데 생각보다 이놈들이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이제 그 주인공의 심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문제로 던졌었는데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 등장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충격적인 현상을 마주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꼭 나누고 싶었고요. 저는 이미 요즘 젊은 여성 작가들의 글 속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런 소설을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남고생들은 정말로 소설을 잘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처럼 이렇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작가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학생들에게 끝없이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에스자나도를 출제하던 당시에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떻게 어른이신데 저 나이가 아마 비슷한 그러니까 좀 크게 차이 안 나는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걸 읽는데 정말 현재 고등학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너무 그러네요. 예,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진짜 천재야 막 이러면서 읽는데 근데 그 스지아나도를 읽으면서 또 새삼스럽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너무나도 친구들이 하는 얘기라고 포장해서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사고의 과정에서 이렇게 정말 어제 일어난 일처럼 써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라운드 숄더가 심한데 점점 더 이렇게 점점 더 라운드 숄더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뒤끝이 엄청 있어요. 그리고 화가 많으시고 뒤끝이 있으시다. 맞아요. 네. 그리고 막 되게 옛날 일들을 되게 자세하게 기억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 친구들이 너무 소름 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작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금을 언제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까먹고 옛날 일들 뭐 이런 건 진짜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도 저는 좀 약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생생하게 다 좀 많이 기억을 하는 편이고 그때 느꼈던 느낌 같은 것도 좀 잘 제 마음 안에서 여전히 있어서 그게 소설 쓸 때는 도움이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소설가로서 이야기를 계속 사실 매일 써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쓸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인생 경험이 되게 부족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제가 있어보지 않을 법한 데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경험이나 이야기거리를 수집하시는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여러 면에서 평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가 무슨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제 이야기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인물이 느끼는 그 감정이라든지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이 좀 고달픈 부분이 누구나 그렇듯이 저한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보는 과정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되게 짜증난다. 나 되게 짜증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들여다보면 아 난 짜증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잖아. 난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서글프구나. 근데 그 서글픈 마음은 사실 지금 이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혼자 누워가지고 생각도 걷다가도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글을 쓸 때 내용은 평범하지만 그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느꼈던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그냥 개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글 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좀 충격을 받은 일들도 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이건 뭐지 막 이런 일들 겪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있는데 작가가 된 다음에는 이거 나중에 그래도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 나중에 뭐 울면서 막 하지만 나중에 글로 쓸 수 있겠지 이런 약간 자신의 뭔가 위로도 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나는 최은영을 이렇게 만났다. 요런 것도 괜찮고요. 읽으면서 느꼈던 어떻게 처음에 이 작가님의 작품을 접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네. 밝은 마음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시리산이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그 대화를 통해서 기억 돌아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사건들과 뭔가 그 시대적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조사가 되게 필요한 것들인데 저도 글을 쓰면서 자료조사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녹여낼까? 이게 되게 어렵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집필하실 때 자료조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좀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쟁 관련해서 논문 같은 것을 좀 많이 리스를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서 논문을 좀 많이 찾아보고 뽑아서 읽고 그리고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나 박한 선생님께서 전쟁 경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글 쓰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도 많이 봤어요. 좀 그냥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 리스를 통해서 소논문을 출력해가지고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삼천이 이제 영옥이가 중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밝은 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었던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피난민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당시 여성들이 어떤 괴로움을 겪었나를 다룬 논문에서 중복돼서 나오는 게 그 중혼 문제였어요. 그 북한에서 내려온 남자들이 뻥치고 그러니까
자기 총각이라고 하면서 그게 그냥 되게 주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전쟁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까지는 별로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 관계 안에서 여성들의 고통 같은 거를 저는 오히려 논문 속에서 읽게 돼서 그게 소설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이 조용하셔서 저는 단을 읽지 못했고 이제 몇 번 생각하고 이렇게 작품을 읽었는데 사실은 기억이 거의 안 나고 이런 내용이 그래서 보기 전에 다시 읽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다들 말씀하신 내단성 스트레스 때문에 내란성 스트레스? 켜져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일부러 차단하기도 저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고 있는 게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요즘에 그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제 금토 드라마인데 어제 오후회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근데 그 드라마에 나이? 이준혁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배우를 보는 나로 살고 있는데 중간 아니 말미 부분에 그 한지민 배우가 여자 주인공인데 한지민 배우가 그 이준혁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잠자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을 재우고 이준혁 배우가 이제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하나 읽고 있는데 그게 되게 무해한 아 맞아요. 그 얘기는 메일로 들었어요. 네, 노출될 거라고. 책을 딱 보길래 제가 그게 길게 나오진 않았는데 내일 친구 잠깐 만나러 가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준혁 챙겨봐야겠다 이거. 보시면 되게 기분이 되시는 이준혁 제가 좋아하는 또 배우 그 역에서 본 거지만 역시 책을 선택해서 읽고 있구나 좀 상상이 와, 박수 진짜. 그래서 네 그냥 이 자리에 왔고 되게 인연이다 그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살짝 했는데 드라마 제목은 몰랐어요. 네, 나의 완벽한 비서. 후회에 오해. 적어놨어. 되게 반갑게 그 장면을 진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작가님 되게 저 되게 설레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작가님 뭐 새로 나올 신작도 그렇고 되게 앞으로의 이제 되게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모르는데 밝은 밤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연극인가 뮤지컬 무대로 올라왔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혹시 그 창극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그 창극 봤어요. 그래서 일부 한 거. 본인이 쓴 저는 그걸 놓쳤거든요. 아, 보지 못했는데 네. 그때 그 작품 그러니까 쓰신 내용과 그거 이제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창극이랑 연극도 있었어요. 네, 연극 저 연극을 봤거든요. 네네네. 저도 봤는데 확실히 이게 다 쓰고 나서 책으로 나오면 이게 더 이상 제게 아니게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장르로 바뀐 걸 보면 되게 남이 만든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여기 콜을 받고 막 교정지 보고 막 이럴 때는 사실 내용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잘못된 거 고치고 문장 고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그렇게 다른 장르가 되면 저도 그냥 관객 입장에서 보고 좀 집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신기해요. 그런 작품을 하실 때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뭐 원작자였는데 그 원작을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주시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 개입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혹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같이 쉐어해 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처음 작가님을 알게 된 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친구가 출판학교를 다니면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작가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면 다 이제 찾아보면서 위로를 되게 많이 받고 그러면서 임용고시를 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너무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더 살아서 은영 작가님 글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좀 망설였다가 그래서 이제 감성 충만한 상태로 임용을 준비하고 연사자차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혼잡이 가보면 애들이 진짜 천둥 별거숭이 같이 막 뛰어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위압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혼을 낼 때 그 모습이 스스로 너무 폭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작가님이 쓰신 글 중에 작가의 말에서 6반 몇 번 나와 엎드려 막 이렇게 하는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말씀이 나와.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싫어지고 나는 고사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가 싫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는지 저는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거의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30여 년을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거의 대가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남들이 저한테 나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못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좀 못되게 하고 근데 가슴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아무리 나한테 욕해봤자 내가 나한테 욕하는 걸 따라오지를 못하는구나. 정말.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담을 좀 오래 그래서는 아니었지만 몰랐죠. 제가 저를 미워하는 거.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자꾸만 작동을 하는 부분이 저한테 있었고 뭔가 그래서 이제 뭐 상담 받으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못된 사람이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되게 못돼 처먹었다고? 당신같이 못돼 처먹은 사람 없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요? 네, 저한테 제가 너무 못되게 뭐죠? 하니까 제가 그 정도로 저를 막 쥐잡듯이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습관 같은 거여서 자기를 계속 그렇게 좀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끝이 없고 좀 자기한테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전 받아들이는 게 좀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런 것에서 너무 벗어나기가 저는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저를 되게 해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남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때 상담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는 당신이 되게 조그마한 여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걔가 있는데 걔한테 너한테 얘기하듯이 그딴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걔를 욕하고 괴롭힐 수 있겠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나한테 너무 엄격한 것이 나에게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얘가 되게 어리고 사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좀
미성숙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걔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딴 식으로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 너 그랬어? 근데 너 왜 그랬어? 그랬구나라고 얘기 들어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걔가 어떤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왜곡해서 칭찬해주는 건 아닐지라도 너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얘기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그냥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그런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제가 막 그 어떤 책뭐 뒤에다가 뭐 학교 다니고 너무 힘들었고 막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본인을 잘 성찰하시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을 저는 사실 별로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쓸 수는 없었지만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학교 안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물리적인 폭력과 그 성폭력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를 그렇게 막 나도 이런 경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그런 전혀 레벨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본인한테 되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망스럽더라도 내가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요. 저는 여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기가 분명해진다고 하고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는 보통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남성 작가들의 소설은 이게 이 저자가 취재를 하고 인터뷰에서 어떤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글을 썼다 이런 느낌으로 잘 볼 때가 많은데 이번에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는 또 비교적 이제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들은 그거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의 이야기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최명 선생님 글 읽으면서는 이거는 너무 이분의 이야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 고백적이라는 느낌. 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알고 보니 뻥이었다. 얘기하셔서 근데 이제 어떻게든 소설 읽을 때 항상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작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가 작가가 기억하시고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독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일단 그렇게 크게 정리해 주셔서 드리는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주제들이 이렇게 눈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나의 잘못이 아닌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보였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 사랑받기에는 한없이 없는데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러 소설에서 나를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제 저랑 비슷한 성격이시네요. 분석하시는 스타일.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너무 좋게 봐주고 내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사람은 인물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가님 삶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혹시 그런 분이 계셨었나 그런 좀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어느 소설은 할머니로 나오거든 어느 소설은 또 아주머니로 나오고 또 친구로 나오고 또는 동물로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혹시 좀 해주신 말씀 나눠주실 말씀 있으신지. 선생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되게 저한테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든지 지지를 주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동물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고양이 키우면서도 좀 많이 느끼고 저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 되게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호의를 주거나 좋은 마음을 줬을 때 절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제 마음 안에 소중하게 모셔놨죠. 그런 순간순간들을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을 저장해 놓고 항상 기억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할머니랑도 할머니가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키워주셨는데 할머니 인생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정말 할머니 세대 그 분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안타깝고 같은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막 80대 이렇게 되셔서 말씀하시는 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시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뭐 아기 낳고 아기도 잘못되고 자기가 하혈을 100일 동안 해서 밥을 못 먹고 있었을 때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항상 밥을 줬었다.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이제 살아가셨다라는 생각이 제가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별거나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어떤 순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걱정해주고 위해줬다라는 게 그냥 사람을 살게 하는 그냥 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전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나 이 얘기 안 하고 돌아가면 진짜 밤잠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아 저기 있으시네. 밤잠 못 자실 것 같으세요. 제가 최윤 작가를 어떻게 알았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학교 도서관 사서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지금 최윤 저에게 책을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기 시작하고 저도 책을 수집하고 근데 마침 또 이제 찾아보고 강연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무슨 책을 다시 읽어볼까 하다가 다시 읽고 싶어서 근데 당연히 저희 도서관에서 이미 대출 중이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했는데 책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할 정도로 나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쫙 벌어지는 걸 이렇게 가져서 했는데 제가 이번 그 책을 읽으면서는 먼저 번에 읽었을 때랑 달리 굉장히 이걸 받을마다 제 주변에 누군가 끊임없이 떠올라서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랜만의 경험이고 제가 최근에는 소설을 솔직히 죄송한데요. 소설을 잘 많이 안 읽었거든요.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다시 읽었을 때 이렇게까지 너무 오랜만에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올해의 책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작년에 올해의 책을 달고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왜 이 책을 추천하는지 써서 붙이고 책을 전시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 전시한 동안은 붙지 못한다. 막 이렇게 하면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완전 인명 위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에세이를 쓰신다고 하셔서 20년 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아쉽게 1시간 반 너무 훌쩍 지나간 것 같고 지금 이제 작가님이 좀 아이 성향이시다 보니까 이제 웜업이 돼서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 이제 끝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대화도 하시면서 네, 이거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작가님 저희랑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마무리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너무 뒤숭숭하고 여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나날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말이 사라지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건강하고 잘 챙기세요. 진짜 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실제로 지금 건강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책이 나올 수 있을까도 이제 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도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잠도 제때 잘 주무시고 밥도 정해진 시간에 잘 드시고 몸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건강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렇게? 소감 한번 얘기하시죠. 집체 사진 사진이요?